뉴스업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발사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점검이 진행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준비가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이 이어집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현재 우주를 향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누리호는 어제 오전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4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6분에 누리호의 이송과 기립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후 누리호에 엄빌리컬 케이블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엄빌리컬은 연료와 전력 등을 공급하기 때문에 누리호의 탯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와 페어링 공조용 엄빌리컬 연결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체 신호 점검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나로 우주센터 일대에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악조건이 있어 일부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유공합 엄빌리컬 연결과 기체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밀 점검 등이 남아 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부터 발사 운영이 예정돼 있어서 오전 중 잔여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완전한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누리호는 큰 문제가 없으면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됩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향하는 건데요. 우주센터 곳곳에는 경찰과 군 인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발사를 앞두고 해상과 육상 모두 통제가 강화되는데요. 해상 통제구역은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입니다. 발사체 낙하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누리호 비행 항로상 폭 24km, 길이 78km 해상도 통제됩니다. 동절기에 첫 야간 발사가 예정된 만큼 대형 경비함정 등 27척이 안전 통제에 나서는데요. 소방도 육상에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인근 우주전망대와 해수욕장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주변 경계가 강화되는데요.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은 오늘 저녁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누리호는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1284초, 즉 21분 24초를 비행하게 됩니다. 엔진 연소와 단 분리 등 각 단계는 초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립 장치가 분리되고 누리호 1단 로켓의 엔진 4기가 불을 뿜습니다. 정밀한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초단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이륙 후 2분 5초가 흐르면 1단 로켓이 연소를 멈추고 분리됩니다. 고도는 63.4km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2단 로켓의 힘으로 계속 솟구치며 성층권을 돌파합니다. 3분 54초, 201.9km 상공. 공기 저항이 크게 감소하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누리호는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를 분리해냅니다. 4분 32초가 지나면 2단 로켓이 떨어지고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13분 27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목표 고도인 600km입니다. 지금부턴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이 진행됩니다. 궤도에 오를 1번 타자는 오로라를 관측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차세대 중력위성 3호. 누리호는 이어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기씩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12번째 큐브 위성까지 떠나면 임무 완수.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1분 24초 만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3단 로켓은 공전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거나 바다에 떨어집니다. 다단 연소와 로켓 분리, 위성 사출까지 오차없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 차례 입증하게 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비교적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고흥 복내면은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m 미만으로 약하게 불고 있고 순간 돌풍도 초속 7m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비교적 양호한 날씨가 이어져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은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가 내리고 고흥에도 다시 강풍과 낙뢰 가능성이 있지만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간을 지나 내릴 것으로 보여 발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75년 전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국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남아공 G20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4개국 순방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 건데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합니다. 낯선 이국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튀르키예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예를 표한 걸 끝으로 이 대통령의 1박 2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른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선 중동 주요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이른바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으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에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키로 한 것 외에 3,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운영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예상 밖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같은 인류 공통의 화두를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 역시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엔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와 후속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호 국빈 방문을 포함해 내년에 4차례 만나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산업 자립을 위해 반도체와 히토류 등 민간 기업 지분 투자를 14조 원 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베이징 국빈 방문과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답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국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한 달 뒤 미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 해에만 최소 4차례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So if there are 4 meetings during the year, I think that gives the relationship great stability, and stability is goo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good for the world economy. 베센트 장관은 전날 미중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이처럼 수시로 통화할 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양국 간 긴장은 가라앉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중은 항상 경쟁자일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각자 필요에 따라 전략적 협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인식으로 해석됩니다. We're always going to be rivals. That's natural, but are there things we can do together? Yes.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철강과 광물, 원자력 에너지, 반도체 등 최소 9개 기업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지분 인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산업 공급망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목적이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민간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한국의 외교 무대를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편 아쿠아일로로 치닫는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순방은 크게 남아공 G20 참석 그리고 중동 3개국 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는 국빈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듯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도 보면은 이제 중점 지역이 있고 또 중점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는 글로벌 외교를 지향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세안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확대 정상회의를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또 방산, 원자력 수출에 대한 확대를 체코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UAE와 이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에 본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즉 중동으로 확대하고 거기서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을 튀르키예라든지 이집트 같은 거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순방 성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UAE,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나라별 맞춤형 협력안이 또 눈에 띄었고요. 특히 방산, 인공지능, 원전 분야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본다면은 이제 UAE와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참, 그리고 이집트와는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했고 카이로 공항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조에서 4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튀르키예와는 2012년에 이제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계속해서 원자력 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노프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알타이 전차라든지 T115 포병과 같은 방산 산업에서는 이미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방산 협력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시면서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한다는 것이 정상선언에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2026년이 내년이죠. 내년에는 미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고 그 다음에 2027년엔 영국, 그 다음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이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 기간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경제 성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오면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소식들을 들고 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을 한다는 면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 확대도 시도로서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야지 결과로서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 정권에서도 전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제 자원 외교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과됐는지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을 펼쳤는데 그 후속 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보자면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중동에서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 했을 때는 중동에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자 했는데 당시 정부 발표로는 약 42조 원의 MOU를 이란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MOU가 그런 사업의 확실한 공식적인 성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과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결실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출 다변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이제 먹거리 확보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도 일반 개인들, 가게를 책임지는 분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GDP 대비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소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 GDP 대비 69% 정도가 무역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인데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사실 개인 국가로서 이런 무역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UAE라든지 튀르키예, 이집트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 이제까지 우리의 무역 비중들을 보면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약 20% 중국, 20% 미국, 10% 유럽연합인데 나머지 50%를 다변화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의존도를 좀 줄이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이런 정책이 있다면은 또 3,500억 달러를 언제 투자 요구를 받을지 모르고 또 중국의 시장에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 장벽이 생길 때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무역 체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 성과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비단 이재명 정부 5년 만의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계속해서 기업과 협조하면서 모색해 나갈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 협력도 강조했었는데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일 갈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정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첨예한 발언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고위급 관리들이 주고받으면서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또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대강 국면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나타난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먼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한 이후에 바로 약 25분 동안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나누고 또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소외시키지 않겠다.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 고조를 완화시키는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 맥락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거나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친한 친구이면 언제든 전화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계속하면서 여기서 중국의 일본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긴장 고조가 지나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냐면은 지난번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1에서 10까지 평가라면 10이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2026년 4월에 내가 베이징 중국의 국빈 방문을 하기로 시진핑 주석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미국으로 답방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미중 간의 정상 간의 통화 그리고 협력, 대화의 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너무 단기적인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든지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긴 호흡으로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를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갈 테니 일본도 이것을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언사라든지 이런 방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잘 정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타이완 인근의 미사일 배치 계획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좀 군사적 문제로까지 확전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정부와 직접 정상 간의 통화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일본과도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제 현상 변경이 너무 급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카이치 정부로서는 중국에서 강경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크겠죠. 발언 처리는 없다는 이 입장을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하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현재 약 70%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숙제가 되겠죠. 따라서 어떤 미사일을 그 대만 해협 인근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카드를 띄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는 메시지를 중국과 미국과 이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첫 번째 견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도 원하지는 않는 것이고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도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회복입니다. 이 경제 회복에 해가 되는 대만 해협과 동아시아에서의 중일 간의 갈등의 지나친 고조는 그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이루어진 이 선에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를 가졌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지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이 긴장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미국의 핵 원료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역에서의 지나친 그리고 위험한 긴장 고조를 하는 일체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라는 선에서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일본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한국에 대한 견제 그런 정책을 시진핑 정부가 구사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어느 선까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역 안정과 평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한국 정부가 미일 중국 사이에서 일정 정도 담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승리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참전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아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민심의 판단을 받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천만의 꿈 경청단 발족식을 열고 서울 민심 청취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찌감치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꾸려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오 시장 주력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때리기 선봉에 섰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K-팝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방선거 젠걸음 분위기 속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 전국 투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핵심 지지 기반인 TK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금 싸울 대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투쟁 동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선 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멈추려면 선거 승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안팎의 잡음에도 지방선거 기획단은 내년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일찌감치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시선이 모두 강성 당원들에게 쏠리면서 실제 민심, 특히 중도층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해 전권 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전현희 TF단장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재앙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그리고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 이것이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인 취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와 보완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 폐지를 추진했었죠.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법개혁안을 공개를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일단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이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만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이런 것들 누리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 행정처를 쥐고 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손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퇴임 대법관 그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사실 이 정관예우가 대한민국 이 사법부의 늘 오래된 문제였고 이거를 제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뭐 좀 안 되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걸 좀 제약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법을 제일 잘하는 게 이 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로펌에 약간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빗겨가면서 결국 정관예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근절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만약에 방법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이재명 정권이 이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주로 목적이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현 정부에 그 사법부에 대한 칼을 소폭 내려놓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그 사법개혁 토론 과정에 국민의힘 보고 참여해라. 좋은 말씀입니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그게 토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법개혁위원회를 왜 만드는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명확하죠. 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발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었어요.
다수를.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법무부나 변협, 판사회의 이런 조직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삼권 분립의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장관은 행정부에 속한 인물인데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법관 인사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변협에서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데 변협은 오히려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이해관계 당사자를 판사를 인사 조치하는 데 놓겠다라고 한다면 그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까지 본인들의 권력 아래 두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조금 전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처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모두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법원 행정처 측에서도 어떤 반박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함께 보셨을 테고요.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TF를 꾸린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사법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과 이 사법부의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로 정한다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결국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입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허용한 것도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사법 권한은 사법행정 권한까지 모두 다 사법부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 권력이라 함은 재판과 관련된 것들, 이런 사법 권력 여기에 관해서는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뭐 인사, 뭐 예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입법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행정위원회 처음에는 국회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저희가 안을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위헌적 요소보다도 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법행정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김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변협이 됐든 법원행정처의 추천이 됐든 다양한 추천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론에 또 유심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으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그냥 이걸 무의로 그치고 법원행정처 그대로 가게 된다면 또 민주당이 만약에 조희대 이후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하고 또 운영하게 되면 또 그거 갖고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법원장을 좌지우지한다, 뭐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는 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 아니냐.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놔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무엇? 또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은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재판의 공정성. 그러니까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내가 받는 재판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일 텐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전혀 이 두 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아래 사법부를 두겠다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왜 갑자기 공론화되기 시작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순간부터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국민과 대중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목적이 불순하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구미에서 지도부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의 역할은 싸우는 거 맞죠. 싸우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좀 어딘지 모르게 허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 예를 들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론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런 부정선거라는 사실상의 허상과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자꾸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 정부와 싸우겠다. 또 이런 또 허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 야당 탄압의 주장의 근거는 이 12월 3일 날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거에 관련돼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계없는 야당 관계자들, 정치인들은 전혀 탄압받고 있지 않고 전혀 수사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공감하실까? 그렇게 허상과 싸우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대한 야당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야당과는 잘 싸우는 게 여당과는 또 이재명 정권과는 잘 싸우는 게 국민의힘 또 야당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견제하고 할 부분이 많죠. 또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여당과 정권과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야당이 잘 싸우려는 야당이 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민심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의 지도부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을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 대표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심을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율을 70%로 올리기로 그렇게 확정지은 듯한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분위기만 놓고 보면 7대3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닐 뿐이고 보고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아, 저렇게 갈 것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나왔던 이유는 이게 1인 1표제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대의원 제도가 무력화되는 건데 대의원 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일단 보완책을 마련해 뒀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연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의원 제도의 이런 장점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좀 보완책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1인 1표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잡음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시기의 문제를 또 지적한 것도 있거든요. 예. 좀 우리가 좀 전에 그 속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신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순방 기간 동안 이거를 내놓은 거에 대한 뭐 불만들, 결국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만큼 순방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당대표가 이 지도부가 함께 결정하면 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향후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멀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총리가 차출될 것이다. 벌써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른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좋은 성적표를 낸다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방선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누구를 견제한다, 누구를 뭐 하기 위함이다, 누가 연임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순방만 가면,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뭔가 당내에서 좀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좀 이견이 나오는 얘기들이 막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당과 정부가 좀 뭐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당정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구형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후 진술을 할 텐데 자, 이게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내란 방조 혐의 또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그 혐의와 관련한 구형은 정해져 있죠. 사형과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최소 10년 정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 조장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9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전선동보다는 중요 임무 종사가 훨씬 더 중한 범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그 판결의 구형량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유죄는 뭐 거의 확실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형량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행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점, 수많은 거짓말을 한 다음에 사실 CCTV 공개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사실 사후문건 폐기에 가담했다는 점이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사후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결국 폐기에 가담했던 그 행위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뭐 방조라는 것이 뭐 상당히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당시 그 대통령의 그 행위를 막지 못한 막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만약에 이제 유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유죄가
결정이 된다면 어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벌 여기에 좀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은 구형이고요. 내년 1월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외부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낼 것이냐. 네. 이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게 1심 결과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붙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처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모두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이륙했던 진에어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에어 LJ920 여객기가 괌 국제공항을 떠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기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교민은 YTN에 상공에 있던 비행기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었고 폭발음도 몇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반쪽에서 보니까 불꽃이 엔진에서 팍 튀면서 폭발음이 좀 이따 들렸거든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2개 가운데 1개에 결함이 생겨서 정비를 위해 회항한다는 겁니다. 이후로 괌 상공을 맴돌다가 2시간여 만인 새벽 1시 55분쯤 괌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게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새벽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기체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승객들에게는 숙박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교통법규 위반 사례 270건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 한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안전모 없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된 겁니다. 하는데 오늘 바빠갖고 시기 좀 빨리 받으러 오냐고 좀 못 쓰고 왔어요.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미성년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조사원 받으러 오세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위반 사례 270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무면허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은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하지 않고 본인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순찰 오토바이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시간 만에 270건이 적발될 만큼 도로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는 의미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란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렇게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지난해 기준으로 7년 만에 20배가 증가했고요. 사망사고는 6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자의 절반이 20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PM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방안을 보면요. 현재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 최고 속도를 10km로 강화하거나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대여업계 주차 규정 반발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다만 이 사안이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여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 확보보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두 번째로 가벼운 근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참모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들은 30분 만에 상부 지시를 받고 복귀했지만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서울행을 도모했던 점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의 명예가 회복되려고 하면 기업에서 탄 분들은 여러분들 직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자들의 행적을 조사해온 국방부가 1년 만에 첫 징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마저도 전역일이 임박해 근신 처분은 징계 기록에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명예 전역을 신청했지만 이번 일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걸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엄 가담자를 조사할 헌법존중 TF를 새로 꾸렸지만 계엄버스 탑승자 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자 34명 가운데 장성은 14명인데 이 가운데 지난해 진급한 준장들은 삼점검 수여가 보류됐습니다. YTN9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의 12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는 뜻을 표하기는 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무관치 않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묻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보고를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 전 총장은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같이 점차 쌓여갔던 김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전부터 박 전 장관과 사법 문제 대응을 논의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을 추진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 씨가 관저에 머무르던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최상병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검찰 인사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동기는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내란 혐의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재판이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을 매장에서 직접 교환한 인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은 앞서 2차례 증인 소환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다음 기일인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발언인 만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옆에 있는 술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가운데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등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둔 가족은 송금 부담에 시름이 깊어졌고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 상품에 눈을 돌리며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기록한 올해 두 번째 고점 1,477.1원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 9월 25일 1,400원을 돌파한 뒤 떨어질 기미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350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해보면 5달 만에 120원 넘게 올랐습니다. 관세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렸던 지난 4월 9일에 1,484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당장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 가족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에 용돈까지 보내야 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하는 목돈 규모는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에 학비가 환율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통장 잔고가 확확 비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로서 참 속이 타들어가죠. 고환율은 개미들의 투자 전략도 바꿨습니다. 환율 상승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는 환 노출 상품이나 환 차익을 노린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 노출 상품을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3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 상품 쪽으로 좀 구매하지 않을까. 실제로 같은 지수를 따르더라도 환율을 반영하는 상품의 5개월간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환율 오름세 방어에 나섰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500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실상 뉴 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시장 개장했는데요. 코스피가 0.88% 오른 3,891.88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85% 오른 863.2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린 1,465.0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실적과 구글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AI 거품론이 여전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만능 로봇으로 여기는 큰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It's the idea that that is just around the corner. It's very similar to sort of the promise of there being autonomous cars, and it's just 2 to 3 years out from now, or it's just 1 year out, and yet it's been that way for over a decade. 빅테크 주가는 과도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몇몇 기업 주가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가 위험을 키웁니다. Given the potential of this technology, the excitement is very rational. It's also true when we go through these investment cycles, there are moments we overshoot, right, collectively as an industry. 이성적이지 않은 투자 형태도 많이 나타납니다. Now, like former OpenAI executive Mira Murati has set up her own startup, and she didn't even say what it would do, but already investors were queuing up to invest billions in her startup. AI 기업들의 순환 거래 구조도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서로에게 투자하고 자금을 돌려 매출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은 거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 AI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돼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가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동돼 우려가 더 증폭됩니다. Yeah, I mean, look, the biggest chip on the poker table in U.S.-China negotiations is NVIDIA chips. China wants them, and that's a negotiation. But Trump also doesn't want to give some of that IP to China. AI는 산업 전반을 뒤흔들 변혁적 기술로 완전히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닷컴 거품의 재현에 그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미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후배 연예인들의 추모 발길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영정 속 가지런히 손을 모은 배우 이순재의 미소. 끝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고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향년 91세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연극에서 하차하고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뵈면 그때 멋진 연극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좀 너무 뭉클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게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수십 년 후배들을 챙기고 이끌었던 만큼 SNS 등에서 고인과의 기억을 나누는 글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홍보 행사에서도 추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려주셨던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과 먹먹함, 정확한 그 배우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며 70년 가까이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대배우. 고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순재 배우는 나이 70이 넘어서 시트콤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80이 넘어서는 직접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이순재 배우가 왜 국민 배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없어요. 대학 연극반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연극 영화로 이순재는 이미 60대에 존경받는 원로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 70에 이순재는 뜻밖의 시트콤에 도전합니다. 연기자로 좋은 이미지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낸 원로 배우가 스스로 망가지는 코믹 연기를 선택한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도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은 70부터 직진 순재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줬습니다. 이순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80을 훨씬 넘겨 수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연출자로 직접 나서 희곡 갈매기로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응변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다시피 내 말솜씨는 보잘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그러면서도 가천대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드라마와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아는 배우 이순재의 이미지는 대부분 나이 70을 넘겨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왜 이순재가 국민 배우인지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연기 인생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워서 옷차림 조금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은 어젯밤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후 현재는 바람이 잔잔한 편입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초속 최대 6m 안팎의 강풍은 잦아들어서 발사 작업에 준비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내일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지만 비가 6시부터 시작될 걸로 보여서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도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이후 먼지는 중부지방부터 해소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이 최대 3.5m로 높게 일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